그런데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군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기사가 이 뉴욕타임즈라든지 미국 신문에서 가끔 나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씁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군사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헌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민간인한테 이양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모범으로 삼아야 될 나라가 1980년대의 한국 군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의 한국 군부다. 1980년대의 한국 군부가 아주 민주주의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델이 될 만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1980년대의 군부는 뭡니까? 전두환의 군부죠. 11.6 사건이 79년에 났고 그 이듬해에 여러 가지 소란을 거치면서 광주 사태도 겪고 해서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 이끌던 이 흔히 말하는 신군부, 정규 육사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이 신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분이 1980년부터 88년 초에 물러날 때까지 한 8년 동안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위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특히 1987년에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산 출신 박종철 군이라는 서울대학생이 시위를 주동한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행해가지고 물고문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폭발점이 됐죠. 이번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시위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씨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터집니다. 아무리 인화물질이 많아도 그게 누가 성냥을 끄어야 불이 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87년에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1987년 1월인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점점점 시위가 커지더니 6월 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졌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시위를 제일 많이 했죠. 부산에서 6월 18일 날 1987년 6월 18일에 부산에서 데모하던 분들이 밤에 저기 부산시청 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잘못하면 부산시청이 아주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이나 내무부에서는 이 군대가 나와야지 우리가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군 출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6월 19일 날 오전에 미리 계획했던 대로 부산에 위술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위술령입니다. 대령령은 아니고 위술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여기 서울에 있던 한 2개 사단, 저기 포항에 있는 해병부대를 다 배치하려고 출동명령을 다 내렸어요. 6월 19일 오전에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저는 조선일보에 있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군대가 출동한단다,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 되니까 위술령 연기됐다 이렇게 됐어요. 연기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군대를 출동시키면은 이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군대를 출동시켜서 진압을 할 때는 광주 사태보다 더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 군인들 중에서도, 그때는 장교들 중에서도 이제는 군이 더 이상 대무 진압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 어차피 직선제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직선제를 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던지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이 진서를 보내가지고 위수령 같은 이런 강압 조치에 반대를 했어요.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 출동을 중지시켰어요. 기차를 타기 직전에, 군인들이 기차 타기 직전에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을 동원할 수 없으면은 그 시위 사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때 시민들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은 직선제 개혁이었어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자.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1987년 6월 29일에 당시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6.29 선언. 그 내용은 직선제도 받아주고 언론 자유도 보장하고 한 8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선언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는 한 고비를 넘는 거죠. 이제는 군과 시민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자. 그래서 개헌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헌법 체제를 그때 만드는 것이죠. 87년 체제입니다. 우리 이 헌법 체제가. 그렇게 되면서 이러니까 선수를 친 이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동시 출마를 해가지고 민주화 진영은 분열이 되고 해가지고 87년 12월 18일 선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후보가 민주화를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것이죠. 노태우 정권 시대가 민주화를 실천한 시대죠.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씨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은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우리 현대사의 아주 재밌는 역전 드라마죠. 역전 드라마입니다. 군인 출신이 민주화를 실천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는 피를 흘리지 않고 뭐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있었지만 넓게 보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높은 평가가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을 해가지고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4명의 민간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도 좌파 정권 때 약간 나빠졌지만 지금 다시 좋아져가지고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한국이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국 사태를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우리의 역사, 현대사의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바라크 장기집권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군대는 동원이 되었지만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아주 순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이번에 데모를 아주 순하게 했습니다. 진압하는 것도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경찰들이 골목에서 총을 가지고 있다가 안 보이는 데서 쏘고 한 게 그것 때문에 아마 300명이 죽은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의 희생으로 독재자를 몰아낸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역사가 얼마냐?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4,5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피라미드는 그 뒤에 에펠탑이 등장할 때까지 항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이집트에 다 있습니다.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죠. 6,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바꾼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6,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6,000년. 우리는 역사는 한 2,0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긴 역사죠. 그러나 이집트보다는 민주주의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선배입니다. 선배. 그런데 이집트는 중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냐 하면은
역사가 오래되다가 보니까 역사가 오래되면은 그 역사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문화가 생기죠. 종교가 생기죠. 예술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깁니다. 학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역사가 만들어내는 가치죠. 가치. 이런 게 많은 나라가 다소 가난하더라도 아주 점잖은 나라가 됩니다. 가문 좋은 집안, 조금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점잖아요. 점잖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의 특징이죠. 그런 나라가 민주화를 하는 과정도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점잖게 했다. 저는 그 직전에 이집트에 여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CNN, BBC를 밤중에 계속 보면서 제가 감탄한 것은 이집트 사람처럼 참 데모를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도 드물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을 아주 점잖게 잘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게 바로 역사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사상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최대의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도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가 변하면은 중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가 변하면은 중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민주화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변하면은 이슬람이 변하고, 이집트가 변하면 중동이 변하고, 중동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왜냐? 지금 이 테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에서 테러 집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테러를 하는 것을 이슬람 일부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테러를 해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 가서 잘 산다. 지하드라 그러죠. 테러를 그 사람들은 지하드 번역을 할 때 성스러울 성자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 폭탄 해가지고 죽더라도 천당에 가면은 잘 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폭 테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특히 청년들이 줄을 섰다. 이집트가 민주화가 되면은 이런 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이 민주화가 되면은 테러가 줄어든다. 그리고 전쟁 위험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석유값이 안정된다. 중동의 석유 자원의 세계 석유 자원의 한 60%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의 약 20%를 생산하기 때문에 최대 산유국은 아니죠. 최대 산유국은 러시아입니다. 매장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안정돼야 석유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중동에 관심을 가지느냐? 중동이 흔들려버리면 석유값이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큰일 난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중동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민주화에 의해서 이슬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테러가 줄어들고 전쟁이 다소 억제되면은 중동이 안정이 되고 기름값이 안정이 되고 거의 전량을 기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에 관심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프리카 콩고 같은 데서 저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콩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콩고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 뉴욕에서 9.11 테러를 해가지고 3,000명이 죽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지만은 콩고에서 300만 명이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다. 왜냐? 그 나라가 처해져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전략적인 자리가 아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중동은 전략적인 자리죠.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또 전략적인 자리입니다. 한반도는 왜 중요하느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 중국이 우선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도 끼어들게 된다. 일본도 끼어들고, 미국도 끼어들고 해가지고, 이 세계가 복잡해져 버린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죠.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가장 전략적인 가치가, 중요성이 높은 데가 한반도하고 중동입니다. 중동. 자, 중동에 이런 큰 역사적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